예, 2023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완성에 있는 고전 산문, 총 8개입니다. 싹 다 정리해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8가지가 있다. 봅시다. 뭐 이런 거 익숙한 거 하나 나오면은, 낯선 거보다 익숙한 거 나오면은, 그죠? 지금 풀기가 좀 수월하죠. 안심이 되죠. 자, 봅시다. 이제 고전소설 첫 번째 작자 미상, 윤지경전 봅시다. 뭐 윤지경이란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이제 이 작품은 남성 주인공 윤지경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는 모습을 그린 애정 소설이다. 윤지경전은 자신을 강제로 부마로 삼으려는 임금에 맞서 저항하는, 부마가 어떤 뭐 벼슬자리 같은데, 그래서 맞서 저항하는 윤지경의 모습을 역사적 사실과 사실도 있네요. 허구를 적절히 조화하여 그림으로써 애정소설의 소재 영역을 넓히고 사건 전개의 개연성을 높인다. 이거 뭐 사실이 들어있으니까 개연성이 높아지죠. 즉 뭐 기묘사화와 작서지변 등 역사적 사건을 적절히 허구화하여 남녀 간의 애정담을 넘어 당대의 정치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비판적으로. 또한 혼사장애 모티프가 나타나는, 뭐 혼사 결혼할 때 뭐 방해가 된다, 그죠? 이게 그런 모티프가 있다. 나타나는 고전 소설의 경우 여성 주인공이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통 이제 여자가 고난을 많이 겪는데, 이 작품에서는 남성이, 윤지경이가 고난을 겪는다는 점이 좀 독특하다. 그죠? 그리고 윤지경의 절대 권력인 임금에게까지 대항하며 애정을 성취하려는, 이거 임금이 이렇게 말렸나요? 이렇게 어떤 결혼 혼사의 장애가 되는 모양이네요. 대항하며 애정을 성취하려는 점에서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주체적인 자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왕에게 이렇게 대드는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데, 그죠? 주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이루어낸 어떤 지극한 사랑, 그죠? 사랑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제 권력에 맞섰다. 봅시다. 전체 줄거리, 조선 중종 때, 그죠? 중종 때 재상 윤현의 아들 지경, 재상이니까 그죠? 아주 높은 사람. 윤현의 아들 윤지경은 참판 최홍일의 집에 머물다가 최참판의 딸 연화와 사랑에 빠지고 서로 혼인을 약속한다. 윤지경이 장원급제를 한 후에 희안군은 지경에게 구원을 했다가 거절당했고, 희안군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그죠? 임금에게 이제 지경을 연성 옹주의 부마로 이제 간택하도록 청한다. 지경은 왕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옹주와의 혼인을 하지만, 옹주의 부마라는 게 이제 그거네요, 그죠? 결혼을 했다, 남편쯤 되겠네요, 부마가. 벼슬이라기보다는 남편이거든요, 그죠? 옹주의 혼인을 하지만 옹주를 멀리하고 밤마다 몰래 담을 넘어 나가 혼인을 했는데 멀리하고 밤마다 넘어가가지고 연화를 만났다고. 발언을 폈네요. 발언을 폈어, 그죠? 지경과 연화를 갈라놓기 위해 최참판은 화가 나죠, 그죠? 최참판은 화가 난다. 최참판 딸이 연화죠. 연화가 죽었다며 거짓 장례까지 치른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둘은 다시 만나게 되고, 임금은 옹주를 박대한 죄를 물어 지경과 연화를 각각 다른 곳으로 유배를 보낸다. 지경도 보내고 다른 연화도 보내고,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임금은 지경을 다시 불러들이고, 지경은 옹주 연화와 함께 화목한 가정, 둘 다, 그죠? 와이프가 둘이네요, 그죠? 완벽한 가정을 이룬다. 이런 얘기. 고전소설 두 번째, 화산중봉기 봅시다. 작자가 미상이고, 해제 화산중봉기는 천상계에서 적강한, 하늘에서 내려온, 그죠? 주인공 김선옥이 시련을 이겨내고 입신양명을 이루어 부귀영화를 이룬다.
김선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의 모양이네요. 내용은 이른다는 내용의 영웅소설이다. 영웅소설. 하지만 사소한 오해로 인해 집을 나가버리는 점. 진가를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면모가 부족한 점. 영웅에 좀 부족하네. 다시 다른 영웅의 소설의 주인공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좀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네요. 그죠? 진짜 선옥이 집을 나감에 따라 진짜 김선옥이 가짜 김선옥도 있네요. 그죠? 집을 나감에 따라 가짜 선옥이 등장하고 서로가 진짜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진가쟁주형 소설이라 할 수 있으며 송사를 통해 진가를 밝혀낸다는 점에서 송사소설 볼 수 있다. 이거 뭐 다양한 어떤 특징들을 가진다. 그죠? 진가쟁주형, 그다음 송사소설, 영웅소설, 뭐 다양한 어떤 형태들 띈다. 특히 어사가 여러 탐문 과정을 통해 선옥의 진가를 밝혀낸다는 점에서 작품에 흥미를 더해준다. 그죠? 어사 이 사람이 조금 능력이 있네요. 그죠? 주제 부인의 지조와 절개를 통한 남편의 진위를 확인한다. 이 부인의 어떤 아이디어, 그죠? 반떡인 아이디어, 지조와 절개, 지조, 절개를 통한 남편의 진위를 확인한다. 그죠? 김선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죠? 보자. 줄거리는 김선욱의 조부 김완국, 조부 할아버지죠, 그죠? 김완국이 간신의 모함을 받아 죽었네요, 그죠? 나머지 가족들이 고향 안동으로 낙향한다. 낙향한다. 고향에 내려와 절에서 이제 수학을 하던, 공부를 했죠. 하던 선옥은 부인의 침소 사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부인을 오해하여 집을 나가 정처없이 떠돈다. 이거 사창에 비친 그림자가 바람 핀다 그 생각이 있는 모양이죠. 오해해가지고 집을 나갔다. 선옥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가산의 반을 주겠다. 선옥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가산의 반을 주겠다는 부친, 그죠? 김선옥 아버지 김처사의 말에 선옥의 팔촌인 형옥, 그죠? 형옥은 가짜 선옥을 데려와가지고 사기꾼이네요. 그죠? 데려와 진짜 행세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찾아주면 재산 절반 주니까. 선옥의 아내는 가짜 선옥이 진짜 자신 남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아내는 알지요, 그죠?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선옥의 아내는 친정으로 쫓겨난다. 오히려 이제 그 소방 맞는, 그죠? 아내 바람 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이러한 사실들을 들은 임금이, 그죠? 이런 진어사를 보내 사건을 해결하라고 하는데, 진어사는 여러 탐문 끝에 진짜 선옥을 찾아내 사건을 해결한다. 그죠? 이후 선옥은 선옥 아내의 아이디어가 아니네요. 그죠? 진짜 이게 진어사가 잘했다. 진어사가 잘했고, 이후 선옥은 과거에 급제하고 정남 도원수로 전장에 출장하여 일본의 대성을 거둔 다음 자신의 조부 김완국을 모함한, 김완국 죽었죠, 아까. 모함 받아가지고 간신들의 죄를 벌하고, 할아버지니까 부경을 누린다. 그런 얘기였다. 그리고 고전산문, 유방산 서파 사무설 봅시다. 산문이에요, 그죠? 소설 아니고 산문 한번 봅시다. 작가가 친구인 이일입의 호인 서파사무, 이게 친구의 호네요, 그죠? 서파사무가 이일입의 이름이네요, 그죠? 이런 같은 얘기가 지어진 이유와 서파사무와 관련된 의미를 밝힌 고전수필이다. 고전수필이네요, 그죠? 산문이 고전수필. 작가는 이일입의 성격을 부여하여 벗으로 삼는 양수, 뿔잔, 쇠칼, 요 세 가지, 이건 벗으로 삼았답니다.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물건에서 바람직한 덕목을 이끌어낸 후에 이일입이, 그죠? 이러한 물건을 벗으로 삼는 이일입이 때를 만나 임금을 보좌하여 올바른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작가가 이제 기대하는 거죠. 이일입이
벗으로 삼은 물건의 속성으로부터 뭐 양수, 뿔잔, 쇠칼 속성으로부터 그 영향을 파악하고 훗날 이 립이 조정에 복귀해가지고 공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을 참신한 발상을 통해 뭐 제시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뭐 친구를 이제 조금 이제 좀 추천하는 그죠? 예, 그런 글이 되겠다. 주제 세 가지 물건에 대한 의미 부여. 그죠? 뭐 양수, 뿔잔, 쇠칼과 친구에 대한 어떤 기대. 얘가 이제 뭐 조정에 돌아가서 다시 또 뭐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총 이렇게 그죠? 문단이 있고 쭈루룩 있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스토리는 그거다. 2점 뭐 저생전 봅시다. 해제 종이를 의인화 저생전 전이네요, 그죠? 전 종이를 의인화하여 신화와 위정자의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는 가전체 작품이다. 가전체. 특히 저생의 생애를 중국 왕조의 흐름에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왕조에 따른 저생의 처세를 부각한다. 중국 왕조의 흐름에 따라 표면으로는 인물의 전체적 생애를 기술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저생의 행위가 의미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상적 유학자의 삶과 뭐 올바른 위정자의 자세, 어떻게 이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줄거리 봅시다. 저생의 성은 이름은 백이다. 저백이네요. 회계 사람으로 한나라 체륜, 회계가 중국의 지명이겠죠. 한나라 체륜의 후손이다. 그가 이제 뭐 저생이겠죠. 저백이. 그는 천성이 정결하고 종이니까 문사들을 좋아했다. 천지음의 이치와 생명의 근원을 통달하였으며 제자백가의 글까지 모두 기록하였다. 종이니까 한대에서부터 진수, 당, 원, 명, 이거 중국이네요. 대에 걸쳐 유학으로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까지의 다양한 행적을 남겼다. 종이니까. 후손들은 역시 저생의 뜻을 이어 본분을 지켜갔다. 뭐 종이가 이제 뭐 이러했다. 그런 얘기니까. 고전수필, 뭐 박지원 통곡하기 좋은 장소. 수필인데 그죠? 박지원의 수필은 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은 박지원이 청나라를 여행하고 쓴 기행문인 열하일기 중 한 편으로, 열하일기 중에 한 편이구나. 그죠? 만주 지역의 광야를 묘사한 여행기다. 신문물과 사상에 관심이 많던 박지원이 천하의 장관인 요동벌을 보며 통곡하기 좋은 장소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나름의 논리로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호곡장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울음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부정하면서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통곡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정진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인 문답 구절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이다. 뭐 광활한 요동벌판에서 느낀 감회와 생각, 그죠? 뭐 좀 고구려거였는데 뭐 기승전결이 있네요, 그죠? 요동벌판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기 좋은 장소로 이야기했고, 정진사의 물음에 7 감정을 모두 극에 달하면 통곡할 수 있다고 답했고, 정진사의 물음에 넓은 곳에 처한 즐거움에 울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요동벌이 통곡하기 좋은 장소다. 고 이제 확인했고, 요동벌의 광활함을 다시 확인하며 이어지는 여정과 백탑에 대한 또 감상을 밝혔다. 기행문이요. 기행문. 또 봅시다. 오케이. 고전서 6번째, 그죠? 작자미사 정수정. 봅시다. 정수정이 뭔지. 이거 여성 주인공이네요. 봅시다. 여성 주인공 정수정의 시련과 고난의 극복 과정, 무용담 등을 그린 여성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다.
여성 영웅 소설. 정수정은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자 남장을 또 하고 과감히 남성 위주 사회에 뛰어들어 장원급제를 이루고 국가 공을 이룬다. 이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이 과정에서 남장은 정수정이 여성이라는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남장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수정을 대원수로 임명하는데 이러한 점은 정수정의 영웅적 능력을 사회적으로 공인받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정수정이 대원수로서 중군장인 남편은 중군장이네요. 자기는 대원수고 장년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해내고 가문의 원수를 갚는 장면에서는 여성 주인공 정수정의 영웅적 면모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렇죠? 남편이 부하니까. 이와 같이 정수정은 이 여성임이 밝힌 이후에도 남성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큰 공을 세우는 것은 조선 후기 여성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뭐 여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정수정의 고난 극복과 영웅적 활약이다. 뭐 그런 주제는 그렇다. 그렇죠? 봅시다. 송나라 병부상서 송나라네요. 병부서 정국공은 혈육이 없어 근심을 하다가 뒤늦게 딸을 낳고 이름을 수정이라 하였다. 정수정. 병부상서니까 그죠. 이거 뭐 국방부 장관쯤 되겠네요. 정국공은 장승상. 이건 뭐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장승상이니까. 승상은 뭐 국무총리 그런 건가요? 그죠. 장승상의 아들 장현과 수정의 혼약을 맺는데 이때 정국공을 모함한 진량으로 인해 진량이 나쁜 놈이네요. 이내 정국공은 귀양을 가 죽고 정국공이 죽었네요. 그죠? 죽고 그러니까 누구냐? 장현의 아버지죠. 이제 정수정의 아버지죠. 정수정의 아버지가 죽고 부인 양씨도 또 죽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수정 아버지와 엄마가 다 죽었다. 혈혈단신이 된 수정은 남장을 하고 무예를 닦아 장원급제를 하고 한림학사가 된 후에 부친의 원수인 진량의 악행을 폭로한다. 그렇죠? 대원수가 된 수정은 북적의 침공을 물리치고 개선을 하는데 임금은 수정과 장현을 부마로 상무려 한다. 이에 수정은 남장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비는데 그죠? 털어놓네요. 정수정이 천자는 수정을 용서하고 장현과 혼인을 하게 한다. 호왕이 침공을 하자 호왕? 이거 오랑캐죠. 침공하자 수정은 대원수로 장현은 중군장으로 출전하는데 굴량 운방 과정에서 장현이 실수를 하자 수정은 장현을 참수하려 하지만 이거 그 남편을 죽이려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군법이니까 주위의 만류 권장만 다스린다. 적군을 물리친 수정은 진량을 차단하여 부친의 원수를 갚고 금이 환영한다. 이후 수정은 장현과 화해를 하고 여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75세 승천한다. 그죠? 그런 내용이네요. 뭐 작자에서 서동지전 그죠? 이거 뭐 들어본 것 같죠? 이런 거. 일단 뭐 이론부터 봅시다. 그죠? 이거 설명한 게 있네. 우화소설 특징 봅시다. 이 글은 우리나라 우화소설의 공통적인 특징을 언급하고 송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유형과 송사소설, 그죠? 나이 다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유형을 구분하여 각 특징들과 평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갈등을 담은 우화소설이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갈등을 담았답니다. 농민층의 분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분화라는 게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나뉘었다는 얘기죠. 농민층이 송사 중심의 경우 재물의 탈취와 뺏김이라는 문제를 쟁점으로 하면서
당대 사회의 문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드러내고 있고, 나이 다툼 그죠? 중심의 경우에는 기존 질서가 붕괴되는 현실적 요소를 잘 반영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을 하였다. 좀 이때부터 조선 후기 때부터 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많았네요, 그죠? 우화소설의 공통적인 특징, 우화소설 특징과 유형별 특징. 유형이 아까 두 개였죠. 나이 다툼이랑 어떤 송사, 그죠? 뭐 물건 뺏기고 빼먹기 하는 거, 재산 다툼하는 거. 뭐 세 개 큰 문단이 있고, 그죠? 뭐 조선 후기 우화소설의 공통적인 특징, 그다음에 뭐 우화소설의 특징, 나이 다툼을 하는 우화의 특징, 이렇게 이제 이건 설명이죠, 그죠? 설명입니다. 서동지전 이 쥐 뭐 하는 얘기였는데 얼핏 기억이 납니다.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이 작품은 쥐를 의인화한 우화소설로 악한 다람쥐와 덕이 있는 서대지, 그 다음에 다람쥐가 나쁜 놈이고 서대지가 덕이 있네요. 그죠? 서대지, 나쁜 놈. 서대지가 이제 대리부를 통해 향촌 사회의 갈등과 지배층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분홍을 대표하는 서대지와, 서대지가 분홍, 덕이 있는 사람이고, 빈농을 대표하는 다람쥐가 악한 사람. 지배층인 백호산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대지의 모습은 조선 후기사의 시대상을 잘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렇죠? 조선 후기에 많이 흔들리죠, 그죠? 질서들이 많이 유교적 질서들이 많이 흔들린다. 주제, 뭐 배은망덕한 인간에 대한 어떤 경계와 봉건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 조선 전기 아주 그냥 좋은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후기로 갈수록 엉망이 되면서 그걸 이제 비판한다는 얘기고. 조선 전체 줄거리 봅시다. 중국 옹주 땅 얘기네요. 옹주 땅. 구공산 토굴에 살고 있던 서대지 부자죠. 당태종에게 큰 공을 세워 벼슬을 받는다. 다람쥐가 나쁜 놈이죠. 다람쥐가 찾아와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자 서대지는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준다. 도와주네요. 그러나 다람쥐가 다시 서대지를 찾아가 도움을 달라고 하자 또 찾아가서 또 달라고 하니까 종족의 형편을 들어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에 원한을 품은 다람쥐는 서대지를 거짓으로 고발하게 되고, 백호산군 이거죠, 그죠? 절대자 는 서대지를 잡아들인 뒤에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다람쥐가 허위로 고발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죠? 이에 백호산군은 다람쥐를 징벌하려 하지만 서대지는 다람쥐를 용서해달라 요청한다. 불련한 다람쥐는 자신의 병망덕을 반성한다.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참 요즘 같은 세월에는 저렇게 해줘도 그죠? 더 날뛰죠, 그죠? 풀어주면. 두껍잔 봅시다. 두꺼비 나오는 얘기겠죠. 예지 한번 봅시다. 해제. 이 작품은 두꺼비를 의인화한 우화소설로 두꺼비를 의인화했다. 쟁좌형, 즉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내용. 경쟁한다. 쟁이니까, 그죠? 좌가 자리겠죠. 이거 자리 다툼을 한다. 경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신분 제도에 따른 지배 질서의 약화로 인해 조선 후기겠죠. 새로운 지배 질서가 생겨나던 시기를 배경으로 누가 상자에 앉아야 하는지를 다투는 과정인과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행위를 풍자하고 있다. 그렇죠? 상대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양을 비하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비윤리적인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죠?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벌이는 어떤 논쟁과 이에 대한 어떤 풍자, 그죠? 전체 줄거리 봅시다. 중국 명나라 때 옥포산에서 장선생이라는 노루가 천자로부터 벼슬을 받은 것을 축하하고자 잔치를 열었고, 노루가 그죠? 호랑이를 제외한 모든 호랑이는 안 왔네. 모든 동물들이 상석에 앉기를 위해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다. 상석에 누가 앉느냐? 호랑이는 안 왔지만 토끼는 나이 순으로 자리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노루와 여우는
노루가 벼슬을 받았는데 노루 축하 잔치인데 노루와 여우는 거짓말로 나이를 속여가지고 상석에 앉으려 했으나 거짓말하고 오죠. 속이고 두꺼비의 말솜씨에 자리를 뺏기고 만다. 이에 반발한 여우, 그죠? 나이 많다고 속이는 사람이죠. 속인 동물이죠. 나이가 많으면 구경한 것도 많을 테니 그 이야기들을 해달라고 하고 두꺼비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많을 거라고 이제 두꺼비도 그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이 많으니까 그러면 얘기 뭐 구경한 게 많을 거니까 얘기해 봐봐라고 두꺼비한테 물었죠, 그죠? 두꺼비가 말솜씨 자리에 차지했네요, 그죠? 뺏었으니까 이야기를 통해 여우를 웃음거리를 만든다, 그죠? 여우를 두꺼비가 말을 잘하네요, 그죠?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우를 다시 역공을 했네요. 여우는 계속 두꺼비를 망신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잔치가 끝나며 두꺼비는 모든 동물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전한다. 두꺼비 이겼네요, 그죠? 그러니까 두꺼비가 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여우가 뭐 태클 걸어가지고 뭐 공격했는데 다시 이제 역공을 받아가지고 뭐 여우가 계속 이제 창피를 당했다. 그러다가 계속 공격했지만 계속 두꺼비는 계속 이겨냈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죠? 뭐 다 기억납니까, 그죠? 이런 것들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더 보고,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